타이포는 활자를 얘기합니다. 활자는 곧 지금 보여주는 이런 글씨를 얘기해요. 특정하게 디자인된 글자, 주로 인쇄를 위해서 쓰이죠. 여기가 보여주는 이 글씨죠. 타이프페이스는 서체의 폰트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활자의 묶음이죠. 이 활자가 묶음이라는 것은 활자를 배치하고 특수한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것 그랬어요. 역시 활자나 이거 하나하나 글씨를 얘기하지만 타이프페이스는 이 전체를 얘기해요. 특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활자를 배치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줄 칸도 띄우고 사전적 의미는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데 활자, 이 하나하나 글자를 이용해서 조판하는 일, 조판을 위한 식자의 배치, 조판이라는 거 우리 키보드 하나하나 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하나 치는 식자를 배치를 해요. 여러분 식자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조판이라는 글자를 치려면은 지읒, 조 하나씩 쳐서 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판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조자만 칼로 오려서 붙이고 판을 또 옆에다가 붙여서 조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판자가 조금만 옆에 붙여도 인쇄했을 때 삐뚤게 나오죠. 그럼 이제 인쇄 사고라 그래서 아주 큰일 나죠. 다시 또 해야 되고 막 그럽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 키보드로 쫙쫙 치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는 하나하나 손으로 이 글씨를 하나하나 손으로 붙였어요. 네, 붙여서 글씨를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활판 인쇄, 인쇄된 것의 체제, 모든 것을 얘기를 해요. 타이포그래피.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 분야가 더 타이포그래피라는 말이 더 맞아요. 글자, 활자를 목적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 기존에 디자인된 활자를 어떤 목적에 맞게 조정해 사용하는 것, 뭐 비슷하네요. 그 말이 그 말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기 디자인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체험을 할 건데 목적에 맞게 요 앞 시간에 우리가 목적성, 한목적성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화를 한다면 영화 제목에 맞게 영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글씨체를 하죠. 또 조정하는 것은 이렇게 조판과 식자를 배치를 해서 출판물을 만들어내요. 책 같은 거. 조판과 식자의 배치. 이 자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은 왜 만들까 이해가 안 가요. 계속 키보드 컴퓨터 치면 되는데 아니라 그랬죠. 전에는 하나하나 글자가 따로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는 종이에다가 칼로 오려서 다 붙였답니다. 그리고 그걸 인쇄에 들어갔어요. 프로세스가 복잡했죠. 지금은 바로 키보드로 치면 바로 인쇄가 나오잖아요. 참 좋은 세상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자 계산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주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5개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치는 거 계산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뭐 대충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세한 거는 또 면대면 수업할 때 다시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가 합시다. 타이포 디자인은 서체를 개발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일러스트로 서체 개발할 거잖아요. 이렇게 디지털 서체 활자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개발해 놓은 게 많으니까 쓰면 되고 여러분들은 문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문자 디자인을 해서 그 알파벳을 개발하는 겁니다. 우선 그걸부터 연습을 쉽게 할 거예요. 사실상 글자를 다루는 모두를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요. 좀 애매하면서도 광범위하죠.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되기 전에는 단순했어요. 그냥 활자 그거 하나만 얘기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미디어가 확장됨으로써 영역이 당연히 확장되니까 넓어졌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딱 한 가지 정하기가 참 뭐한데 그래도 굳이 정한다면 그냥 활자 문자를 갖고 기록하는 것. 네, 기록은 어떻게 목적에 맞게 뭐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현대에 들어서는 손글씨나 그래피티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낙서죠. 손글씨는 뭐 POP도 있고 또 캘리그라피도 있고 서예를 영어로 캘리그라피도 하긴 하는데 등 활자가 아닌 것. 활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활자예요. 우리가 이거 쓴 이 글자들은 활자인데 여기서 활자가 아니라는 뜻은 손으로 그린 하나의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타이포그래피를 한다 그 얘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사소한 편지에서부터 글자 문단을 나누는 것, 행간, 조간 다 나누는 것, 글씨체, 글자 모양, 뭐 그림을 그리고 일러스트, 그림, 영상, 무비, 타이포그래피까지 상당히 폭이 넓어요. 간단히 정의 내리면 다시 한번 인간의 말을 기록하기 위한 시각적 기호의 체계라고 그랬어요. 예. 인간의 말은 시각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끔 체계적으로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해야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으니까. 어머니라는 맛을 어머니 체계적으로 해야죠. 니 뭐 이러면 어머니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해야 남죠. 네,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좁은 의미에서는 활판, 인쇄술, 조판 의미하고 앞에서 말한 거 조금 풀어 쓴 거예요. 여기서 설명한 거 조금 풀어 쓴 거예요. 현대 의미에서는 역시 미디어가 확장됨에 따라서 글자가 들어간 모든 것까지 다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역사를 잠깐 보면 역사를 얘기하면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타이포 역사는 인쇄술 역사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2세기경 알파벳을 보면 인쇄가 발달되기 이전에 명각 글자꼴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알파벳은. 명각은 이제 그 기념비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다 손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이제 셀프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쓴다기보다는 붓으로 하나하나 그린다는 개념이었다고 해요. 판에 붓으로 글자를 쓴다는 개념보다는 그린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2, 6세기 경은 2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사각형 대문자 손글씨체로 주로 명각 기념비 사용 요거를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도 이 시기에는 없었으니까 다 남이 기록해 놓은 거 정리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5에서 12세기 로마 제국이 쇠퇴하는 기간이라서 주로 수도원에서 양피지의 필사본을 기록했다고 해요. 양피지는 양의 가죽이고요. 필사본은 거기다 이제 하나하나 손으로 쓴 거죠. 많이 썼죠. 수도원에서. 네. 이제 수사라고 그랬죠. 이전에는 성경적인 성직자. 12에서 15세기는 종이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책에서 많이 우리가 좀 활자지를 써야 되니까 당연히 단순한 고딕체가 많이 증가됐다고 그래요. 16세기, 14에서 16세기는 르네상스 여러분 잘 알죠? 문화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아주 변화를 겪은 시기죠. 중세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단계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꽃이라고 그러죠. 예술, 상업, 특히 무역으로 더 아주 승화가 됐고요. 활발해졌고요. 그러니까 또 지식에 대한 열정도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또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아주 발달됐겠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특히 15세기에는 이제 요하네스, 여러분 쿠텐베르크 알죠? 그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하고, 네, 발명하고 성서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냈다고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네덜란드 하를렘이라는 하를렘의 롤랑 코스터라는 사람이 더 먼저 했다라는 설도 있답니다.
이것도 뭐 그 옛날 이야기니까 이설이 맞는지 이설이 맞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쿠텐베르크가 했다는 게 그런 설에도 앞장서고 있고 이거는 누가 일부 또 이런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냥 쿠텐베르크가 했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15에서 16세기는 북유럽의 인쇄는 아주 무겁고 딱딱한 스타일의 블랙 레터 티 고딕체를 사용을 많이 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만 여기 후반기에는 고전적인 로마 영향을 받아서 필기체인 칸첼라 레스카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필기체입니다. 그 유럽에 보면은 만년필로 또는 깃털이 있는 걸 잉크를 찍어서 톡톡톡 손으로 쓰잖아요. 그런 글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르네상스 인본주의적 미학의 영향을 받아서 흘림체 가볍죠. 무겁지가 않죠. 예. 흘림체의 가벼운 특징, 즉 현대 손글씨의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하네요. 15세기가 아니고 15세기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1470년경이죠. 로만체가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 살펴본 세리프체, 산세리프체 그 얘기를 했죠. 내려갔네. 등장 로만체는 글자로 단어를 만들면 아주 편하게 잘 어울린다고 그래요. 멋있죠? 예. 로만체, 세리프체 아주 고전적이고 클래식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글자체가 지닌 아름다움, 신비성이죠. 예, 아름다움이 있대요. 비율적으로. 활자 디자인을 기술에서 예술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 등 올드 스타일을 유행시켰죠. 예, 로만체, 세레프체, 올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좀 현대적이지는 않겠죠. 현대에 와서는 고딕체를 많이 썼습니다. 18세기는 계몽시대인데 이때 이제 드디어 산업혁명 시대가 좀 많이 이제 불어익었죠.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책이 많이 이제 출판이 되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수요와 공급이 증가가 됐죠. 왕권과 교회가 쇠퇴되니까 이성을 중시했죠. 감성보다는. 지식이 높아지고 교육받은 사람이 권력을 주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이제 그 인쇄 지식이 높으니까 그 인쇄술이 많이 발달되고 증가되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에서 20세기 이제 20세기는 산세리프 시간이 흐르며 폭과 스타일의 다양한 변화형이 탄생했대요. 많이 이제 좀 변화가 됐다는 거죠. 글자가 활자체가 산세리프의 기하학적 간결함과 세대를 같이 한다 그랬고요. 이제 세리프가 많이 같은 세리프라도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잠깐 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네, 세리프라도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고딕체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면서 많은 활자체가 탄생을 했고요. 산세리프도 역시 기하학적으로 그냥 고딕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고딕체 지금 쓰는 우리가 이 한글도 그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세대를 같이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탄생이 됐죠. 고딕체도 많죠. 우리 한글에서도 많이 개발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서체로 많은 디자이너가 산세리프체를 제작을 했고요. 네. 산업시대의 요구로 등장하여 상업적 용도에 적합하나 학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제목용으로 많이 쓴다고 그래요. 산세리프체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고딕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거 고딕체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타이포가 왕성해졌죠. 여러분들 편한 세대에 살고 있죠. 하나하나 손으로 붓고시 쓰는 게 쓰거나 또 이따 시간에 할 거북이 등에다 하나하나 글씨를 쓴다거나 금속 활자를 새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키보드만 따따따딱 치면은 여러분들은 다 끝나죠.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 정보가 넘쳐나죠. 시각 디자인의 중요성이 요구됩니다. 자, 정보 전달을 위한 가독성 위주의 전통적인 아니면 타이포그래픽 디자인과 그에 반하는 실험적인 타이포 디자인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꾸 실험적으로 개발하죠. 80년대 이후 데스크탑이 상용화되면서 정보화 시대를 맞은 현대 사회 속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기능적 목적으로, 그렇죠. 네.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또는 예술적 재료로서 타이포그래피는 점차 진화되어 90년대 이후로는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타이포그래피의 등장으로 인해 거의 모든 활동이 디지털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붓과 펜, 타자기, 그리고 컴퓨터의 디지털 글쓰기로 타이포그래피 표현이 변화해 오면서 획의 양, 획의 강약, 굵기 변화, 단순화되는 과정들이 폰트로 축약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폰트를 보면 알겠죠? 많은 서체가 개발되고 3D는 물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모션 타이포그래피까지 또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VR, AR 타이포그래피까지도 우리가 진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